남편이 몰래 비밀 통장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여보, 이 통장은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된 비밀 통장이었거든요. 결혼 15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과연 남편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끝에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 이상한 변화. 저는 45세 주부 김미정이고 남편 박철수 씨와 고등학생 아들 준호, 중학생 딸 지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15년째 근무하고 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 소득은 남편이 400만 원, 제가 120만 원 정도로 5인 가족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버틸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인 5월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집에 오면 바로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누워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맥주 한 캔 하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뭐 그렇게 열심히 봐? 하고 물어보면 그냥 뉴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있어 하면서 급하게 화면을 끄더라고요.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업계 동향이라도 보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용돈을 거의 안 쓰고 카드로만 결제하던 남편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며 자주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는데 현금 좀 줄 수 있어? 요즘 카드 안 받는 곳이 많아서. 부장님 생신이라 축의금 좀 준비해야 해. 후배 결혼식 축의금이.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까지 요구하게 됐어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 예산상 이건 정말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야근해야 해. 팀장님이랑 회의가 길어져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매번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남편의 옷차림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평소 검은색이나 네이비 정장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화려한 색깔의 셔츠를 사온다든지 평소 안 하던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다든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 15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으니까요. 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보다. 승진 앞두고 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야 하고 넘어갔어요. 우연히 발견한 비밀 통장. 그러던 7월 중순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부산으로 이틀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급하게 짐을 싸고 나갔는데 옷장에서 정장 바지를 꺼내다가 실수로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더라고요. 남편 출장 관련 중요한 서류인가? 하고 주워서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흩어진 거예요. A사 용지 몇 장과 함께 은행 통장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은행 통장이었거든요. 하나은행 통장인데 저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서로 모든 통장을 공개했고 가게 관리를 제가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통장이 있다니. 호기심이 생겨서 통장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통장 첫 페이지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부 입금 300만 원, 캐피털 입금 500만 원, 저축은행 입금 800만 원, 론 입금 200만 원.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남편이 나를 15년 동안 속였다고. 통장을 더 넘겨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매주 어디선가 돈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달째.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숨겨진 대출 내역.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통장만 들여다보면서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부업체에서만 총 2천만 원을 빌렸고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캐피털에서 1천만 원, 그리고 인터넷 대출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출받은 돈들이 모두 출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출받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흔적들만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항상 0원에 가까웠어요.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자율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연 15%에서 25%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금리였어요. 간단히 계산해봐도 한 달에 이자만 거의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남편이 그렇게 현금을 자주 요구했구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도,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모든 게 이 비밀 대출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대출 기간이었어요. 대부분이 단기 대출이었는데 이미 연장을 여러 번 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자전거 대출이잖아.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빚을 내는 악순환 말이에요. 서류들도 살펴봤어요. 대출 계약서, 이자 계산서, 연장 신청서.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보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보증인으로 올린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보증을 선 대출이 2건이나 있었어요. 총 1,500만 원. 이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은 것도 화나는데 제 명의까지 도용했다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유를 묻는 아내와 남편의 반응.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며 들어섰는데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그 통장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거야? 그리고 왜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보증을 선 거야? 남편의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 뭐? 주식? 코인도 했고, 선물 옵션도 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투자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던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에 쏟아붓고 있었다니. 왜 그런 거 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처음에는 조금만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도 마련하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잃게 되니까. 본전만 찾으면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잃었는데? 거의 다. 거의 다가 뭐야? 5천만 원을 다 잃었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자는 어떻게 갚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 대출 받아서 자전거 대출 하고 있다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 그것도 고금리 대출로.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모든 대출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투자한 계좌들도 다 보여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증권사 계좌 5개, 코인 거래소 계좌 3개, 그리고 각종 대출 내역들. 정말 체계적으로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 재정 위기 경고 등.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총 부채 5,200만 원. 대부업체 대출 2천만 원 연 20에서 25%. 저축은행 대출 1,500만 원 연 15에서 18%. 캐피털 대출 1천만 원 연 12에서 15%. 인터넷 대출 700만 원 연 18에서 22%. 월 이자만 거의 90만 원. 저희 가게 수입의 거의 20%가 이자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투자한 돈이 거의 바닥났다는 거예요. 주식 계좌들은 모두 마이너스, 코인은 90% 이상 손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회사 퇴직금으로. 아니면 집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정신 나갔어? 우리 집까지 잃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 그제서야 현실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까지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집안일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아이들 교육비였어요. 준호는 고3이라 학원비며 과외비가 한 달에 80만 원, 지은이도 중3이라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생활비도 문제였어요. 평소에 빠듯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자만 90만 원씩 나가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가장 무서운 건 대부업체들의 독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편 휴대폰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도 계속 와요. 연체 시 추가 이자 발생, 법적 조치 예고 이런 내용들. 밤에 남편과 이야기해봤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남편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볼까? 하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 연로하셔서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농사만 지으시고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정말 투자를 끊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상담. 일주일 정도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절친한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 같은 친구인데 남편이 회계사라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영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미정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5천만 원 고금리 대출이라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영희가 차근차근 분석해줬어요. 우선 가장 급한 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거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상환해서 원금을 줄여야 해.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방법이야. 주담대는 연 3에서 4% 정도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하지만 위험하긴 해. 영희는 또 다른 방법도 제시해줬어요. 아니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 개인 회생? 그런 건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특히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아진 경우에는 더욱 그래.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영희의 조언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영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미정아, 가장 중요한 건 철수 오빠가 정말 투자를 끊을 수 있는지야. 투자 중독은 도박 중독과 비슷해서 의지력만으로는 안 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런 곳이 있어? 응, 도박 중독 치료센터 같은 곳이 있어. 투자 중독도 거기서 상담받을 수 있어.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아 가족들에게도 말해야 할 것 같아. 특히 아이들한테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까지? 고3, 중3인데 공부에 지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 하지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영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법률 상담 및 재정 조언. 영희의 조언을 듣고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저희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5천만 원 고금리 대출. 이자만을 90만 원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있으시니까 개인 회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개인회생 절차는 이랬어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목록 및 재산 목록 제출, 변제계획안 작성 5년간 일정 금액 상환, 법원 및 채권자 동의, 나머지 채무 면제.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세우나요? 보통 월 소득의 25에서 30% 정도를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님들 경우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지금 이자만 90만 원 내고 있으니까 15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만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분이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개인 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개인 회생은 정말 재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거든요. 투자를 계속하면서 또 빚을 늘린다면 법원에서 인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어요. 은행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주택담보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현재 집값이 4억 정도고 기존 주택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추가로 1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금리 대출을 다 갚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집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개인 회생을 할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의 갈등 심화. 법률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개인 회생 절차, 주택담보대출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투자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점까지. 여보, 변호사가 그러는데 개인 회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완전히 끊어야 한대. 그리고 앞으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어.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건 좀.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야, 들어봐. 내가 분석해보니까 지금 시장이 바닥이거든.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잃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잃었는데 또 투자한다고? 이번엔 달라. 내가 확실한 정보를 얻었거든. 이 코인이 곧 상장되는데. 코인? 또 코인?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남편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될 거야. 주담대는 이자도 낮고. 집까지 걸고 투자하겠다고. 정말 미쳤구나.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야? 5천만 원 날리고 4명에 도용하고 가족들 속이고. 그런데도 아직 투자 생각밖에 안 해?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돈을 벌어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집까지 잃으면 애들은 어디서 살라고. 남편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뭘 알아? 투자의 세계를. 지금 포기하면 정말 바보야. 투자의 세계?
그게 5천만 원 날리는 거야?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결국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들어와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새에 또 다른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온라인으로만 대출받아서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당신 또 대출받았지? 휴대폰에 문자 왔더라. 그건 또 얼마나 빌렸어? 300만 원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술을 안 마시던 남편이 술까지 마시고 와? 돈은 어디서 났어? 회사 사람들이 쐈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아마 또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니까 아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왜 요새 말이 없어? 그리고 왜 늦게 들어와? 아빠가 회사에서 바빠서 그래.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증거 확보와 기록 정리.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영희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의 모든 대출 내역을 복사해뒀어요. 통장 사본, 대출 계약서, 이자 내역서. 나중에 법정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투자 손실 내역도 정리했어요. 증권 계좌 5개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총 손실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주식 투자 손실 2,800만 원, 코인 투자 손실 1,900만 원, 선물 옵션 손실 1,100만 원, 총 손실 5,800만 원. 제가 알고 있던 5천만 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최근 일주일 동안 또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 회생 상담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고칠 수 없구나. 가계부도 새로 정리했어요. 우리 집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개인 회생 신청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월 수입. 남편 급여 400만 원, 세후 320만 원. 제 파트타임 120만 원. 총 수입 44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140만 원. 각종 보험료 30만 원. 대출 이자 9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지출 490만 원. 매월 50만 원씩 적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에 또 투자금까지 보태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번호들이 많았어요. 아마 대부업체나 투자 관련 업체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 신분증 사본을 몰래 떠서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 문제는 제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재정 문제로 불거진 갈등 폭발.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또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는데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300만 원. 다 잃었어. 뭐? 또? 코인이 갑자기 폭락해서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싸웠는데도 또 투자를 한 거예요. 당신 정말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벌써 몇 번째 마지막이야?
그때 마침 아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이번에는 15년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야?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이렇게 속이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나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무슨 가족을 위해서? 그럼 당신은 뭘 했어? 벌어오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상처가 됐어요. 내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그럼 당신이 투자로 날린 돈은 뭐야? 내가 5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한 번에 날려놓고.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 벌기는 무슨. 계속 잃기만 하면서. 싸움이 격해지면서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혼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혼?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잖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거야. 그때 방 안에서 지은이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 앞에서. 일단 아이들 앞에서는 그만하자. 하지만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그만해? 어차피 다 끝난 거야.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지쳤어. 그리고는 옷을 몇 벌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정말 이혼하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 도움받아 위기 극복 시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회사에는 출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지만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영희가 연락을 해왔어요. 미정아, 어떻게 됐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까 영희가 즉시 달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혼자서는 안 돼. 영희의 도움으로 몇 군데 전문기관에 상담 신청을 했어요. 첫 번째는 도박 중독 상담센터였어요. 투자 중독도 도박 중독의 일종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상담사는 저희 상황을 듣더니 전형적인 투자 중독 사례라고 했어요. 남편분이 지금 상태로는 스스로 끊기 어려울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투자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요. 문제는 남편이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가족 상담센터였어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가족 상담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숨기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준호야, 지은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아빠 일이지? 응. 아빠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집을 떠나 있는 거야. 무슨 힘든 일인데? 아빠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 그래서 지금 빚이 많이 생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얼마나 많이 빚이 생겼는데? 많이. 정말 많이. 집을 팔아야 할 정도야? 아이가 벌써 그런 걸 걱정하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볼게. 지은이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 깨지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빠도 정신 차리시면 돌아오실 거고. 하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재정관리 전문가를 만났어요. 우리 가족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회생 5년간 일정 금액 상환 후 나머지 면제.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받아 갈아타기. 임의조정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해서 이자율 낮추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남편분이 정말 투자를 끊을 수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유리해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안전해요. 문제는 모든 결정을 남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사를 만났어요. 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정신 건강이에요. 너무 많은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결과까지 모두 본인 탓으로 돌리지는 마세요. 남편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남편분이 져야 하는 거예요. 상담사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과의 진솔한 대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어디 있어? 집에 와. 아직은 어떻게 얼굴을 마주할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아.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정말 초췌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남편도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아이들에게 사과했어요. 준호야, 지은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아빠 정말 투자 안 할 거지? 응.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약속해. 약속한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여보, 정말 진심이지? 이번에도 또 속이는 거 아니지?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며칠 동안 생각한 계획을 말해줬어요. 우선 모든 투자 계좌를 정리할 거야. 그리고 상담센터에 등록해서 치료받을 거고. 정말? 응.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고금리 빚부터 정리하자. 집 담보 대출?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이자만 해도 월 9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 알바할까? 고3이어도 주말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준호는 의외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빠, 우리 가족 문제잖아.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싶어. 지은이도 말했어요. 나도 학원 그만둘까? 돈 아껴야 하잖아.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거니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나누고. 특히 남편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아빠가 투자 때문에 너희들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치료받는 동안 너희들이 많이 도와줘. 아이들도 아빠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100%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새로운 재정 계획 세우기. 가족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로 했어요. 첫째, 남편의 투자 중독 치료. 주 2회 상담센터 방문. 투자 관련 앱 모두 삭제. 휴대폰과 컴퓨터에 접근 제한 프로그램 설치. 모든 계좌 비밀번호 변경 제가 관리. 둘째, 부채 정리 계획.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신청.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남은 부채는 저금리로 일원화. 월 이자 부담 90만 원 35만 원. 셋째, 가계비 절약. 외식비 50% 절약.
아이들 학원비 일부 조정, 가족 휴대폰 요금제 변경,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월 생활비 200만 원에서 150만 원, 넷째 추가 수입원 확보, 제 근무 시간 늘리기 파트타임 풀타임, 남편 부업 알아보기,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고 판매, 목표 추가 수입 월 80만 원. 계산해보니 이렇게 하면 월 5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이 돈으로 대출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 나가면 5년 안에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정말 투자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고 집값도 괜찮아서 1억 원 대출이 승인됐어요. 고금리 대출을 하나씩 상환해 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특히 대부업체 대출을 다 갚고 나니까 무서운 독촉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월 이자 부담이 9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풀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니까 월 수입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감수할 만했어요. 남편도 평일 저녁과 주말에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남편이 정말로 투자를 끊었다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계속 주식이나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어. 자꾸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상담센터에 전화해봐. 그리고 우리 계획 생각해. 상담센터에서도 이런 금단 현상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2달째부터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배달 알바를 하면서 오히려 더 건전한 생활 패턴을 갖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불안했어. 24시간 내내 시세만 보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평안해. 3개월이 지나니까 가계 수지도 많이 안정됐어요. 월 수입 남편 400만 원, 제 200만 원, 남편 알바 50만 원, 65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150만 원, 교육비 140만 원, 대출이자 35만 원, 기타 50만 원, 375만 원. 월 잉여 275만 원. 이 중 200만 원은 대출 원금 상환에 75만 원은 비상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어요. 다시 찾은 가족의 평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에요. 투자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예전의 성실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보,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겠어. 가족보다 투자가 우선이었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만 잘하면 돼. 아이들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특히 준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관념이 확실해졌어요. 엄마, 나 용돈 더 적게 줘도 돼. 그리고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지은이도 예전보다 훨씬 알뜰해졌어요. 새 옷이나 화장품 사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기도 해요. 제 자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컸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이 됐어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함께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됐어요. 6개월 동안 대출 원금을 1,200만 원 상환해서 현재 남은 부채는 3,800만 원 정도예요. 이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투자로 한탕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안전한 적금이나 펀드 정도만 생각해요. 여보, 빚 다 갚고 나면 아이들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적금을 들까?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절대 위험한 투자는 안 돼. 당연하지. 이제 그런 거 절대 안 해. 상담센터 치료도 계속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남편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투자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보통 1에서 2년 걸리는데
남편분은 가족에 지지가 있어서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둘째,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제 자신도 경제적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투자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안전하지 않은 투자는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이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정말 힘든 1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비록 아직 빚이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확신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